안녕하세요. 저는 박복한 팔자를 타고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온 이제 50대 초반의 남자 김경욱입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구태여 소개하는 이유는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너무나도 일찍 제 곁을 떠나갔기 때문인데요. 남들은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그 지독한 슬픔과 상실감을 저는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여러 번이나 연달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모진 세상을 한없이 원망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살다 보니 마냥 아픔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에게 일어났던 마치 기적과도 같았던 그 믿을 수 없는 일을 여러분께도 꼭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방의 한 군 단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요. 아버지한테 어렴풋이 듣기로는 제가 고작 2살 때 저희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나서 어린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렇게 야반도주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후로 평생을 혼자 힘들게 시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저를 키우셨는데 몸이 고돼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배신감에 마음이 힘드셔서 그러셨는지 매일같이 술을 자주 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도 걱정되는 마음에 아버지한테 몇 번이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 술 좀 제발 이제 그만 드시면 안 돼요. 아빠 요즘에 술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지 얼굴도 더 시커매지신 것 같고 눈에도 늘 핏발이 잔뜩 서 있잖아요. 알았어. 아이, 우리 아들이 아빠 걱정해서 먹지 말라는데 오늘은 아빠가 정말 딱 여기까지만 먹고 그만 먹어야지. 그나저나 내가 앞으로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할 텐데 우리 귀한 아들 대학도 보내주고 나중에 장가도 보내려면 아직 그만큼 돈 모으려면 한참은 더 남았네. 아버지는 늘 저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제발 이제 그 고된 막노동 일은 그만하시고 당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술도 좀 끊으시길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술이 늘어가셨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땐 결국 그 지긋지긋한 술 때문에 간경화라는 큰 병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본인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아시곤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우가, 아이고, 이 애비가 우리 아들 끝까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이 못난 애비가 없어도 너는 꼭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늘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알았지? 이 애비가 네 앞길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아들아. 결국 저희 아버지는 제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가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그 슬픈 사실에 제가 얼마나 목 놓아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작은 시골집과 얼마간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제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 정말 저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막막한 능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도 가지 않고 곧바로 이런저런 공장을 전전하며 정말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저는 비록 부모도 형제도 없는 세상 천지 홀몸이었지만 항상 언젠가는 꼭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뜨거운 꿈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물려주신 그 돈을 합쳐서 20대 중반이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얼마간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꼭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망 하나로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그런 제 옆에서 늘 저를 응원하고 묵묵히 지켜주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은 제 곁을 떠나버린 제 아내 서정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처음 만난 아내는 저희 집과 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역시 같은 군단위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렸고 동네 작은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리고 아내도 둘 다 하루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저희는 만난 지 1년이 차에 되지 않아 예비처가 되게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 제 사업이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너무나도 흔쾌히 사위로 받아주시더군요. 자네 경욱이. 난 자네가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도 혼자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기 사업까지 시작한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다고 생각하네. 자고로 남자는 가슴에 뜨거운 꿈이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나중에 처자식도 배불리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 사이가 처음에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서정이랑 서로 아끼고 의지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네.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우리 서정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귀한 사위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25이라는 젊은 나이로 사랑하는 아내 서정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처가 식구들이 워낙에 다들 좋은 분들이라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쉬는 날마다 항상 아내랑 같이 척에 놀러 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위 경욱이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서방 왔는가 배고플 텐데 얼른 이리 와서 밥부터 먹게. 내가 오늘 자네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 아주 푸짐하게 잔뜩 차려놨거든. 우와, 어머님, 저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이라면 정말 밥 2공기는 그냥 뚝딱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미리 1공기 더 퍼올게요. 그래도 되죠. 그래 되고 말고 아이 1공기가 다 뭐냐. 2공기든 3공기든 아니 5공기라도 우리 김서방 마음대로 실컷 먹어라. 나는 우리 김서방이 이렇게 밥을 복스럽게 잘 먹어서 참 좋더라. 원래 사람이 잘 먹어야 복도 잘 들어오는 거거든.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정말 친아들 이상으로 저한테 너무나도 잘해주셨어요. 제가 척에 갈 때마다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주시고 저한테 칭찬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분들이셨죠. 저희 장인 장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 서정이도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이 상냥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직업이 미용사라서 항상 제 머리도 미용실 갈 필요 없이 직접 예쁘게 잘라주고는 했어요. 여보 사업하는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니면 어떡해요. 영색이 아내, 즉 재수 씨가 미용사인데 형님은 머리라도 좀 예쁘게 하고 다녀야죠. 아마 이 부분은 앞선 사연의 내용과 혼동된 것 같습니다. 문맥상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로 수정하겠습니다. 여보 사업하는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셔터맨처럼 지저분해서 이게 뭐예요? 당신 와이프가 그래도 명색이 미용사인데 머리만큼은 좀 예쁘게 하고 다녀야죠 그런가? 내가 보기엔 이 머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기는요. 자, 얼른 이리 와서 앉아보세요. 손님 저희 미용실 VIP 손님이시니까 오늘 특별히 제가 알아서 아주 그냥 예쁘게 잘 잘라드리겠습니다. 아참 커트비는 당연히 공짜예요. 그 대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꼭 저희 샵에 와주셔야 합니다, 손님. 아내는 저한테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제 머리를 늘 단정하고 예쁘게 잘 잘라주더군요. 저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알콩달콩 잘 지내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 하나와 늠름한 아들 하나를 연년생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자식을 직접 낳아 기르기 전에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더니 제가 제 자식들을 직접 낳아보니 아, 세상에 이렇게까지 가슴 벅차고 큰 행복도 다 있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저희 딸 혜진이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을 때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뻐서 온 동네방네 소리를 질렀고, 처음으로 서툰 발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나도 행복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여보, 방금 우리 혜진이가 나한테 아빠라고 부른 거 맞지? 그치, 혜진아 아빠한테 한 번만 더 해보자. 아빠하고 한 번만 더 해봐. 아이를 한 번 낳아 길러봤으니 둘째 때는 감동이 좀 덜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저희 둘째 아들 준수가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도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보, 우리 준수 저놈 눈매가 나랑 정말 똑같이 닮은 것 같지 않아? 허허, 나는 정말이지 세상에 내 핏줄을 이렇게 똑같이 이어받은 아이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행복해. 나 우리 애들은 앞으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거야. 내가 지금보다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애들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하게 해줄 거라고. 아내가 마치 행운의 여신이라도 된 듯 그 즈음부터 신기하게도 망해가던 제 사업도 조금씩 안정을 찾으며 점점 더 잘 돼 갔습니다. 처음엔 직원을 딱 한 명만 두고 아주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 어느새 직원도 5명 넘게 두고 그래도 제 또래 다른 사람들보다는 꽤 수입도 많이 벌게 되었어요. 이게 다 저희 착한 아내와 저를 늘 아들처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처가 식구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 큰 욕심을 부렸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큰 행복에 겨워 잠시 자만했던 걸까요? 이대로 저희 애들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지내기만을 간절히 바랐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불행이 저희 가족에게 한꺼번에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저희 가족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이제 막 5살이 되었던 저희 둘째 아들 준수가 어느 날부터인가 원인 모를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툭하면 다리에 시퍼런 멍이 들고 늘 기운이 하나도 없이 축 처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나 좋아하던 로봇 장난감도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고 이유도 없이 구토를 하기도 했죠. 저는 너무나도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준수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냥 동네 작은 병원 말고 하룻날 잡아서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내가 봤을 땐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큰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본 저희 부부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고작 5살밖에 안 된 저희 둘째 아들이 글쎄 급성소아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이 조그맣고 어린 것이 아플 때가 대체 어디 있다고 그런 무섭고 큰 병에 다 걸린단 말이냐 하시면서요. 그 이후 저희 둘째 아들 준수는 아주 길고도 힘든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것이 매일같이 아픈 주사를 맞으면서 아파서 우는데 그걸 지켜보는 제 가슴은 정말이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준수야 우리 아들.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저기 저 아픈 주사도 우리 준수가 씩씩하게 잘 맞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준수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놀러 가고 싶은 놀이공원도 다 갈 수 있어. 정말이야. 정말요. 아빠 진짜 주사도 잘 맞고 맛없는 약도 잘 먹으면 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준수는 세상에서 제일 씩씩하고 용감한 어린이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빠는 우리 준수 믿어. 우리 준수는 나중에 아주 멋진 어른이 될 거니까 이까짓 아픔쯤은 다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들은 그 독한 항암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밤새 토를 하기도 하고 온몸의 피부에 붉은 발진이 일어나 한동안 무척이나 고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들은 그 어린 나이에도
정말 어찌나 씩씩하고 대견했는지 어느 날은 스케치북에 가족 그림을 그려서 저랑 아내한테 수줍게 보여주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요. 나중에 내 병 다 나으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다 같이 놀이공원에 꼭 놀러 갈 거예요. 그러자 당시 8살이었던 저희 큰딸 혜진이가 동생 준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준수야, 너 병 다 나으면 누나랑 같이 놀이공원에 가서 아주 재미있는 거 많이 타자. 너 혹시 회전목마라고 알아? 누나랑 나중에 커다란 회전목마 꼭 같이 탈래. 비록 아들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져만 갔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은 그렇게 꿋꿋하고 씩씩하게 병마와 싸우며 잘 이겨내고 있어서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다른 환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병이 다 나아서 건강하게 퇴원하는 아이를 볼 때는 그래, 우리 아들도 저렇게 곧 건강하게 나아서 퇴원할 수 있을 거야 하는 희망이 생겼다가도 안타깝게도 힘든 치료를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를 봤을 때는 혹시 우리 아들도 하는 그런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 앞에서는 늘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아무리 힘들고 슬퍼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죠. 그런데 아들이 본격적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한 지 차에 1년이 좀 안 됐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나 나중에 병 다 나으면 동물원에 꼭 놀러 갈래요. 그리고 겨울에는 눈썰매도 신나게 타고 싶고요. 엄마, 아빠랑 누나랑 다 같이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도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직 크리스마스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7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만들고 싶어. 그래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예쁜 장식도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 같이 신나게 파티도 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우리 준수 소원인데 엄마가 꼭 그렇게 해줄게. 엄마가 우리 준수한테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근사한 크리스마스 파티 열어줄게. 약속. 하지만 저희 아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를 불과 열흘 앞두고 결국 차가운 병상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어리고 여린 것이 그토록 힘들고 모진 병마와 용감하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걸 다 이겨내지 못하고 하늘의 작은 별이 된 겁니다. 저희 가족들은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져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매일같이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준수야, 우리 아들 준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더 건강하게 낳아줬어야 하는데 이렇게 아프게만 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 준수야. 다음 생에도 꼭 엄마 아들로 다시 태어나 줄 거지. 그렇게만 해준다면 엄마가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 준수 꼭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아가. 저 역시도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가고 나서 한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평소에 가지고 놀던 작은 로봇 장난감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고 길을 지나가다가도 저희 아들 또래의 어린아이들만 보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어느 날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와 이러시더군요. 김서방 많이 힘들지? 나도 이렇게 매일 가슴이 찢어지고 밤마다 우리 불쌍한 손주 얼굴이 떠올라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아비인 자네 심정은 오죽이나 힘들겠는가. 어머님,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우리 준수 아직 초등학교도 차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렇게 어린애였어요. 그런데 아직 세상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한 우리 준수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는 게 이게 정말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당연히 말이 안 되고 말고.
그런데 김서방 자네한테는 자식이 준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쁜 혜진이도 있지 않은가. 준수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먼저 하늘로 떠났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혜진이가 있으니 혜진이를 봐서라도 우리가 잘 키워야 하지 않겠나. 자, 이거 내가 자네 몸보신하라고 따끈한 삼계탕 좀 끓여온 건데 이거라도 좀 먹고 기운 좀 내보게. 자네가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기 때문에 자네가 먼저 기운을 차려야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내 어머님. 저 우리 혜진이를 위해서라도 꼭 힘을 내볼게요. 어머님도 많이 슬프실 텐데 이렇게까지 저희를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이 어디 그리 쉽게 가시겠습니까? 저랑 아내는 그 후로도 한동안 밤마다 서로를 끌어안고 숨죽여 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내랑 같이 또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었는데 저희 딸 혜진이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고 조용히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혹시 오늘도 또 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서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니야, 우리 딸. 엄마랑 아빠 안 울었어. 그냥 눈에 뭐가 잠깐 들어가서 그런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이제 그렇게 어린애 아니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밤마다 저 몰래 숨어서 울고 있는 거 나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지난번에 저한테는 준수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맨날 웃으면서 즐겁게 지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맨날 슬퍼하고 울고만 있으면 하늘나라에 있는 준수가 과연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준수를 위해서라도 활짝 웃으면서 재미있게 지내요. 네, 그래, 우리 혜진이 말이 다 맞네. 우리 준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더는 울지 말고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야지. 혜진아, 엄마, 아빠, 이제 정말 안 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고 또 행복하게 웃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준수 다시 만나면 그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꼭 전부 다 얘기해주자. 알았지? 저희 딸은 그때 아직 10살밖에 안 되었는데도 어쩜 그렇게 생각이 깊고 의젓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한테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게 아마 딱 이런 말을 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는 딸 혜진이를 생각해서라도 더욱더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사업에 더욱더 집중했고 아내도 운영하던 미용실 일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제 사업도 조금씩 다시 안정을 찾아 예전처럼 점점 더 잘 돼갔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는 어느 정도 예전의 웃음도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중학생이던 딸 혜진이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이제 돈 잘 버니까 너 혹시라도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학원이든 뭐든 다 보내줄게. 에이, 아빠. 나 학원 안 다녀도 지금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거든요. 나 학원 보내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아빠 양복이나 한 벌 더 사 입으세요. 사업하시는 분이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시는 게 이게 뭐예요? 저희 딸은 절반은 아내를 닮아서 그런지 정말 애교도 많고 싹싹하고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예쁜 딸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딸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왜 이렇게도 저희 가족에게 가혹하기만 한 걸까요? 한번 잘 되기 시작했던 제 사업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또다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정말 미안해. 이번 달에도 또 남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이 집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사업이 다시 너무 어려워져서 당신한테 실망만 계속 안겨주는 것 같아.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해.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뭘. 그래도 내가 미용실 하면서 버는 돈도 있으니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처럼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다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저는 어떻게든 기울어가는 사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려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배는 좀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 사이에 공부를 곧잘 하던 저희 딸 진이는 다행히 서울에 있는 명문여자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이지 수중에 가진 돈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딸한테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혜진아, 너 대학교 합격한 기념으로 아빠랑 같이 백화점 가서 예쁜 옷 사러 갈래? 아빠가 우리 혜진이가 사고 싶어 하는 옷 전부 다 사줄게. 그리고 이제 대학생 되면 화장도 좀 하고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 하니까 혹시 필요한 화장품 같은 거 있으면 뭐든지 아빠한테 다 말만 해. 아빠가 우리 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풀세트로 싹 다 사줄 테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착한 저희 딸은 제가 혹시라도 부담스러워 할까봐 딱 필요한 옷 몇 가지를 빼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더군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이 깊고 의젓하더니 다 큰 지금도 여전히 어른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학교랑 집이 너무 멀어서 통학하기 힘들까봐 학교 근처에 작은 자취방도 하나 얻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엔 한 달에 한두 번 딸이 집에 내려올 때만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토록 원하던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3주 만에 딸이 집에 왔는데 글쎄 얼굴이 너무나도 수척하고 살이 쏙 빠져 보이는 거예요. 저는 혹시 우리 딸이 대학교 가서 멋부린다고 일부러 다이어트라도 하나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혜진아, 너 혹시 설마 다이어트 같은 거 하는 거냐? 아이고, 지금도 이렇게나 날씬한데 뭔 살을 더 뺀다고 그래. 아니 아빠,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 자꾸 살이 저절로 빠지네요. 혹시 엄마가 해준 맛있는 밥을 제때 못 챙겨 먹어서 그런가? 아무래도 그런가 보다. 여보, 우리 혜진이 내려갈 때 밑반찬 좀 바리바리 싸줘야겠어. 엄마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우리 딸 살이 이렇게 쭉쭉 빠진다 얘. 그래서 그날은 딸한테 집에 있던 밑반찬은 전부 다 바리바리 싸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딸이 집에 올 때마다 눈에 띄게 살이 점점 더 빠져가는 거예요. 혜진아, 너 혹시 어디 몸에 이상이라도 있는 거 아니니? 살이 빠져도 좀 적당히 빠져야지. 이건 너무 심하게 많이 빠졌잖아. 그러게요, 아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꾸 요새 소화도 잘 안 되고 배도 너무 자주 아파요. 예전엔 한 번도 안 이랬는데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제 딸은 대학교에 입학한 후 몇 달 사이에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졌다고 하더군요. 저랑 아내는 아무래도 이건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에 딸을 데리고 급하게 다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이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의 간절한 바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 혜진이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기존의 항암 치료로는 더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했고 아직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 값비싼 신약을 써야만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신약이라는 것은 3주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주사 비용만 한 번에 400만 원이 넘었고 함께 복용해야 하는 경구 약값도 3주에 15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단순히 약값과 주사 비용만 합쳐도 1년에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고 거기에 입원비며 이런저런 검사 비용까지 합하면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제 사업은 이미 거의 부도나기 직전이라 함께 일하던 직원들,
월급 줄 돈조차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요. 예전에 제가 사업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살갑게 제 전화를 반갑게 받던 사람들이 제가 돈이 없어지고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둘씩 저를 외면하기 시작하더군요. 아, 형님, 저 경욱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딸 혜진이가 지금 큰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모자란데 제가 반드시 꼭 갚을 테니까 이번에 조금만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경욱아, 나 지금 지방에 출장 와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통화하자.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 부탁을 거절하고 연락이 끊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돈을 따라간다고 하더니 제가 돈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많던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제 곁을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비참한 마음에 그만 딸아이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흐흑. 아빠가 미안하다, 혜진아. 이 못난 아빠가 돈이 없어서 우리 딸 치료도 제대로 못 해주고 난 정말 아빠 자격도 없어. 나 같은 건 정말 아빠도 아니야. 아빠, 울지 마세요. 아빠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하시다가 사업이 잠깐 잘 안 된 건데 그게 어떻게 아빠 잘못이에요. 그리고 나 돈 없어서 좋은 치료 못 받는다고 해도 나 절대로 아빠 원망 안 해요. 아빠가 그동안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는지 내가 옆에서 똑똑히 다 봤는데 내가 겨우 그런 걸로 우리 아빠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네, 옆에 있던 아내도 제 어깨를 감싸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여보, 우리 혜진이 치료비 당신이 정 못 구하면 내가 어떻게든 한번 구해볼게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서 어떻게든 좀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고 있어봐요. 네,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딸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하던 사업을 잠시 접어두고 지방으로 내려가 닥치는 대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일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억척같이 돈을 벌어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아들 준수를 그렇게 일찍 떠나보냈기 때문에 하나뿐인 딸 혜진이만큼은 제가 반드시 꼭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제게 심상치 않은 돈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 단위더니 나중에는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큰 돈을 제게 건네주며 혜진이 치료비에 보태 쓰라고 하더군요. 여보, 아니 당신 이 큰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설마. 당신 위험한 일이라도 한 건 아니겠지 아니야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나 몰래 모아두셨던 쌈짓돈 좀 보태주셨어. 그리고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한테도 조금씩 빌렸고. 그러니까 당신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 돈으로 우리 혜진이 치료하는 데만 집중해. 저는 장모님께서 저희를 위해 그 큰 돈을 빌려주셨다는 아내의 말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척에 찾아가 장인 장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꼭 갚겠다고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께서 깜짝 놀라시며 제게 이렇게 되물으시더군요. 아니 김서방, 자네 지금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우리가 언제 자네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 계시던 장모님께서 장인어른의 말을 황급히 뚝 자르시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험 맞네 맞아. 여보 당신은 정말 기억력도 없으셔. 내가 그때 김서방한테 그 돈 빌려줬지 않소. 우리 하나뿐인 외손녀 병원비인데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든 빌려줘야 하는 것 아니겠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장모님께서 장인어른 몰래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당신의 비상금을 빌려주신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내는 자꾸만 이런저런 지인들한테 돈을 빌렸다면서 꽤 큰 액수의 돈을 계속해서 가져왔어요. 제 주변에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워낙에 평소 인간관계가 좋았던 덕분인지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주나 보다 하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소중한 딸 혜진이를 살리기 위해 정말이지 눈물겨운 고군분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저희 딸은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긴 투병 생활 끝에 결국 그 지독한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차가운 병상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정말이지 거의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딸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혜진아, 안 돼. 우리 딸 제발 눈 좀 떠봐. 너까지 엄마 아빠 버리고 이렇게 가버리면 엄마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제발 가지마. 혜진아, 엄마가 이렇게 빌게 엄마가 너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제발 다시 한번 돌아와 주라. 제발. 사람 사는 게 어찌 이리도 허망하고 또 허망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식 둘을 모두 다 그렇게 먼저 떠나보낸 이 기막힌 심정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평생 모르실 겁니다. 옛말에 자식을 잃은 슬픔이 창자가 다 끊어지는 고통, 즉 단장 두안창의 아픔이라고 하죠. 저희 부부는 그걸 2번이나 연달아 겪었으니 아주 그냥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도 비통한 마음에 한동안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도 질러보고 길에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그냥 주저앉아 엉엉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저희 부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이런저런 지인들에게서 빌려왔다는 그 막대한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을 잃은 그 슬픔에 매일 밤 눈물로 지사하면서도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 닥치는 대로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2주에 한 번씩 집에 올라가 아내를 만나곤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집에 올라갔는데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들어와. 나 이제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다고. 당신 얼굴만 볼 때마다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버린 우리 불쌍한 애들이 떠올라서 너무나도 괴롭고 미치겠단 말이야. 나 이제 좀 혼자 있고 싶으니까 제발 좀 여기서 당장 나가. 제발 좀 나가라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아직 자식을 잃은 그 깊은 슬픔을 미처 다 견디지 못해서 저한테 그걸 이런 식으로 다 쏟아내고 있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늘 수수하고 단정하게만 하고 다니던 저희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주 짙은 화장을 하고 다니고 평소에는 전혀 뿌리지도 않던 독한 향수까지 온몸에 뿌리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야하고 화려한 새 옷까지 잔뜩 사서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도대체 요새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내가 뭘 하고 다니든 이제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그냥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서 맨날 하던 그 지긋지긋한 막노동이나 계속해. 아내는 그 이후에도 저랑 제대로 연락도 잘 안 되고 제가 오랜만에 집에 올라가서 얼굴을 봐도 맨날 짜증만 내기 일쑤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착하고 다정하고 속 깊었던 제 아내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딸 혜진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또 지방에서 한참 동안 일을 하고 2주 만에 겨우 집에 돌아갔는데
저희 집 앞에서 정말이지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세상에 어떤 키 크고 멀끔하게 생긴 젊은 남자가 저희 집 현관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제가 혹시 다른 집이랑 착각한 줄 알았는데 아무리 다시 봐도 분명 저희 집이 맞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그동안 아내가 왜 그렇게 행동이 이상하게 변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순간에 다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집으로 뛰어들어가 아내한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방금 전에 우리 집에서 같이 나간 그 남자, 대체 누구야? 내가 집에도 없을 때 도대체 어떤 놈을 우리 집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냐고. 그러자 아내는 처음엔 제 모습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차분한 말투로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 들켰네.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나 사실 요즘 만나는 사람 따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이혼하자.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 몰래 다른 남자랑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 맞아. 나 그동안 당신 몰래 딴 남자 만나고 있었어. 나 솔직히 이제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너무나도 지긋지긋하고 끔찍해. 당신처럼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 이제 아주 이골이 난다고. 우리 딸 혜진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도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딸 더 좋은 약 쓰고 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금쯤 건강하게 나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 이제 나도 당신같이 능력 없는 남자 말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할 거야. 어차피 이제 우리 사이에 자식도 하나도 없잖아. 그럼 그냥 우리 서로 이혼 도장 깔끔하게 찍고 각자 갈라서기만 하면 그걸로 끝 아니야. 나 솔직히 여태까지 당신이랑 같이 살면서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제발 좀 숨 좀 편안하게 쉬고 살아보자.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답게 좀 한번 살아보자고. 저는 아내가 저를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아내를 설득하고 또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랑 이혼하겠다는 그 생각이 정말로 강하고 확고하더군요. 제가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자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아주 차갑고도 비즈니스적인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아니 이제는 김경욱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동안 살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제발 이제 이 지긋지긋하고 힘든 고리 우리 서로 그냥 끊어내고 각자의 인생을 삽시다.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아내가 마치 생판 남한테 얘기하듯 저한테 처음으로 존댓말까지 써가면서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얘기하자.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정말 쿵하고 저 밑바닥으로 한없이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군요. 아내가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까지 못나고 형편없는 남자였구나 하는 그런 깊은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착하디 착했던 내 아내를 결국 이렇게까지 독하게 만든 게 바로 저 자신인 것만 같아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아내의 그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제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매정하게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 이제 갈게. 나 이제부터 당신이랑 살 때와는 다르게 아주 그냥 호강하면서 잘 살 거야. 나 지금 만나는 남자가 돈도 많고 능력도 아주 좋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나 같은 못난 여자는 다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잘 살아. 솔직히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듣고 배신감이 전혀 안 들었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당시의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초라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작업복 차림에 매달 이리저리 빚 갚느라 통장에는 고작 3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은 저 같은 남자를
과연 세상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떠나버린 아내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젊은 시절에 바람이 나서 어린 저를 버리고 갔는데 이제는 제 아내까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저를 또다시 떠나갔다는 그 참혹한 사실에 정말이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저를 버리고 바람을 피워도 저희 아내만큼은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그 후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다 잃었다는 그 엄청난 상실감에 더 이상 한국 땅에 머물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전처와 이혼 도장을 찍은 후 바로 다음 날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조용히 싱가포르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이지 아무 생각 없이 싱가포르에서 죽어라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솔직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기도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자식은 어린 나이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 하나뿐인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저를 떠나버렸지.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긋지긋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매일 밤 어금니를 꽉 깨물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노력했습니다. 한 번씩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애들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혜진아, 준수야,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지. 아빠가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나중에 아빠가 너희들 있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아빠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못해줬던 거 전부 다 해줄 테니까 아빠 올 때까지 꼭 기다려줘야 한다. 알았지? 그렇게 저는 오로지 제 두 아이들과 일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타국 생활에도 제법 적응도 되고 돈도 조금씩 다시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그렇게 싱가포르에 온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한국에 한번 다시 들어가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저희 아버지의 산소가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렇게 5년 만에 벌초를 하기 위해 한국 땅을 다시 밟았는데 마침 그날이 바로 제 전처 서정희의 생일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법적으로는 완벽한 남남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저희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사이인데 가끔은 서로 연락이라도 하며 안부 정도는 묻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저는 전처에게 가볍게 축하 인사라도 건넬 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중간에 바꿨는지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전처가 지금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문득 궁금한 마음에 전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 장모님도 어쩐 일인지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아버지 산소가 전처가에서 차로 20분 거리밖에 안 되었기에 벌초를 하기 전에 먼저 전처에 한번 방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 장모님은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자마자 무척이나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외국에 잠깐 나갔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애들 엄마도 통전화를 안 받고 어머님도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그나저나 애들 엄마는 요새 어떻게 잘 지내나요? 저희가 비록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고 또 저희 아이들 엄마인데 안부 정도는 서로 묻고 살고 싶어서요. 그러자 장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만 바라보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아주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서정이, 우리 딸, 이제 이 세상에 없네. 자네랑 이혼하고 나서 2년 뒤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 저는 그 순간 제가 지금 뭘 잘못 들은 줄만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저 어디선가 잘 살고만 있는 줄 알았던 제 전처가 교통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요. 저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장모님한테 몇 번이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애들 엄마가 2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요. 그걸 왜 저한테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미안하네, 김서방. 그런데 내가 차마 자네한테까지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네. 자네가 우리 딸이랑 이혼해서 이제는 어차피 법적으로는 남이나 다름없고 또 우리 딸은 자네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죄인이지 않은가. 그런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자네한테 그런 비통한 얘기를 또 전하겠는가.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머님 한때는 저랑 같이 한 이불 덮고 살았던 제 아내였고 또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아이들의 하나뿐인 엄마였는데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저한테도 제일 먼저 알려주셨어야죠. 어머님, 그래서 애들 엄마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산소에라도 묻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납골당에라도 있는 거예요? 어딘지 저한테 위치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불쌍한 사람 마지막 가는 길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라도 가서 인사라도 좀 하게 제발 저 좀 가르쳐 주시라고요. 그건 안 되겠네. 우리 딸은 자네한테 그런 인사조차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못된 애였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이 얘기는 아예 못 들은 걸로 치고 자네는 이제 그만 자네 인생을 살게. 우리 딸도 아마 하늘나라에서 그걸 더 바랄 거야. 어머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발 저 좀 알려주세요. 네, 하지만 장모님은 끝까지 제게 납골당이나 산소 위치도 절대 안 가르쳐 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허망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장모님 댁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이제야 겨우 전처에 대한 그 지긋지긋했던 원망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이제는 그냥 아이들 엄마 아빠로서 가끔 안부 정도나 물으며 그렇게 지내려고 겨우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이미 세상을 훌쩍 떠나버렸을 줄 제가 과연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버지의 산소에 벌초를 하는 내내 저는 지금 이 현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아서 몇 번이나 하염없이 하늘만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가 전생에 무슨 아주 큰 죄라도 저질러서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일찍 제 곁을 떠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벌초를 다 마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산에서 터덜터덜 내려왔는데 갑자기 길가에서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며 들리더군요. 너 경욱이 아니냐? 너 김경욱. 야, 너 진짜 되게 오랜만이다. 그건 바로 제 고향 친구 호철이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반가워서 호철이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는데 호철이가 대뜸 저한테 이런 얘기를 불쑥 꺼내더라고요. 야, 경우가 너 얼마 전에 외국에 나갔었다면서. 그런데 외국에 갈 거면 내 마누라도 같이 데리고 가지. 왜? 내 마누라는 여기 한국에 그냥 놔두고 너 혼자만 그렇게 훌쩍 갔다 온 거냐? 아, 나 5년 전에 와이프랑 이혼했어. 내가 그동안 너한테 따로 얘기를 안 해서 몰랐구나. 아, 그래. 아, 나는 그런 줄도 전혀 몰랐지. 그나저나 내 전처 몸이 되게 안 좋은 것 같던데. 아니, 내가 한 2달 전인가 우리 와이프랑 같이 종합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글쎄 네 전처가 휠체어에 앉아 있더라고. 나는 네가 외국으로 아주 떠났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내 와이프는 여기 한국에 그대로 있길래 내가 그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저는 순간 친구 호철이의 말을 듣고 마치 뒤통수를 아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이 멍해졌습니다. 장모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제 전처 서정희는 2년 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으니까요. 호철아, 너 지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내 전처를 네가 2달 전에 병원에서 직접 봤다고 너 혹시 잘못 본 거 아니고? 아유, 아니라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억력 하나는 얼마나 좋은데 그 얼굴을 내가 기억 못하겠냐. 우리 예전에 너랑 내 와이프랑 우리 부부랑 몇 번 같이 만나서 식사도 했었잖아.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이미 2년 전에 죽었단 말이야. 호철아, 너 그때 갔던 병원 이름이 정확히 어디야? 나 아무래도 지금 당장 직접 가서 2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얼른 나한테 말해줘, 얼른. 그렇게 저는 친구가 말해준 그 종합병원으로 정신없이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제 전처를 병원 3층에서 봤다고 했기에 저는 곧장 3층으로 허겁지겁 올라가 간호사실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기 안서정이라는 환자분이 입원해 계신가요? 아, 네? 안서정 환자분요. 저기 복도 끝에 있는 35호 병실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간호사의 말에 저는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가슴을 억지로 꾹꾹 진정시키며 저벅저벅 35호 병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놀라 그 자리에서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병실 안에는 제 전 장모님도 계셨고 그리고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 멍하니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제 전처 서정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전 장모님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모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사람? 아니, 우리 서정희가 2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제 목소리에 창밖을 바라보던 서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서정희의 모습이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머리를 다친 건지 오른쪽 머리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예쁘던 얼굴의 표정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너무나도 해맑기만 했습니다. 장모님은 당황하신 표정으로 저를 병실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자네, 여기까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가? 호철이가 제 고향 친구. 호철이가 2달 전에 이 병원에서 서정 씨를 봤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정 씨 분명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모습은 또 다 뭐냐고요. 제 다급한 물음에 장모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시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제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거짓말을 했네. 정말 미안하네, 김서방. 사실 우리 딸 서정이는 자네가 우리 딸아이 부탁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라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 딸이 제발 자네한테만큼은 자신이 죽었다고 그렇게 좀 전해달라고 나한테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는지 모른다네.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아니 서정 씨가 왜 그런 부탁을 장모님께 했단 말입니까? 장모님의 설명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전처 서정이는 저희 딸 혜진이가 그 무서운 희귀암으로 투병 생활을 할 때 제가 지방건설 현장과 대리운전으로 아무리 돈을 벌어다 보내도 그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 몰래 아주 험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그때 우리 혜진이 병원비가 정말 한두 푼이 아니었지 않은가. 우리 딸이 그렇게 여기저기서 지인들한테 돈을 빌렸던 건 자네도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것도 다 한계가 있었고 자네는 저 멀리 지방에 내려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또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자기 혼자 서울에서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결국엔 그런 험하고 험한 일까지 손을 대게 된 모양일세. 바로 술집에서 다른 남자들 술 시중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워낙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보니 자네한테는 도저히 끝까지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자네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딸을 그동안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만큼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으로도 안 볼까봐. 그래서 나한테 제발 자네한테만큼은 이 사실을 끝까지 좀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 밤 울면서 나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었네. 그런데 마침 그날 험악하게 생긴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들이닥쳐서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는데 그걸 하필이면 자네가 지방에서 일 마치고 올라와서 집에 들어오다가 그만 다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그냥 이제는 다 틀렸구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되는 대로 아무 말이나 짓거리며 그 핑계로 자네한테 일부러 모질게 굴면서 바람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네랑 일부러 이혼을 한 모양일세. 자네라도 그 지긋지긋한 빚더미와 자신의 그 더러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던 게지. 저는 장모님의 그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고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착하고 순하디 순했던 내 아내가 오직 우리 딸 혜진이를 살리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저 몰래 그런 험한 술집에서까지 일을 하고 저한테 그 모든 사실을 끝까지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저에게 더 이상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토록 모진 말들을 내뱉으며 바람이 났다는 거짓 연극까지 펼치면서 저한테 일부러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었네요. 장모님은 그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알고 계셨지만 전처 서정희가 제발 저한테만큼은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까지 신신당부를 하는 통에 여태까지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말씀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자 장모님께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김서방, 자네랑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우리 딸이 그 술집 일은 바로 그만두긴 했네. 도저히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괴감이 느껴져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빌렸던 그 많은 빚들을 다 갚기 위해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만 겨우 쪽잠을 자면서 얼마나 힘들게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지 모른다네. 그러다가 그 빚을 이제 거의 다 갚았는데 그만 그날 새벽에 또 일하러 출근을 하다가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만 저렇게 평생 불구의 몸이 되어버린 거야. 아까 자네도 다 봤겠지만 다리 한쪽을 너무나도 심하게 다쳐서 이제 평생 알체어 신세를 져야 하고, 그때 또 머리를 아주 크게 다치는 바람에 뇌 손상으로 인해서 지금은 지적장애 3급 판정까지 받게 되었네. 사실 이렇게 된 게 그렇게까지 오래된 일은 아니고 한 5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네. 뭐라고요, 어머님?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저한테 제일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제가 그동안 애들 엄마가 혼자서 이렇게까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었던 줄도 전혀 모르고 그동안 저 혼자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배신했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오해하고 원망만 해왔단 말이에요. 저렇게 착하고 가여운 사람을 저 혼자서 미워만 하고 있었다니.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제가 정말 미안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머님? 아닐세, 김서방. 자네는 아무 잘못 없네. 다 우리 딸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나도 자네를 내 친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딸아이의 그 마지막 간절한 의견을 차마 무시하고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네. 자네도 그동안 사랑하는 자식들을 둘이나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면서 엄청나게 힘들지 않았는가? 그래서 자네라도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걸로 다행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었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머님,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이상 이제 저는 2번 다시는 그 사람 곁을 안 떠날 겁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준 우리 애들, 엄마 곁을 이제부터는 제가 평생토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장모님, 앞으로는 저한테 절 위한답시고 그런 가슴 아픈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그 사람 옆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있게만 좀 해주세요. 네. 허허. 그래. 자네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까지 우리 서정이 곁으로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네, 김서방. 정말 고마워. 그 후 저는 아예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여 이제는 제 아내가 된 서정이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며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와 저희 아이들을 위해 그동안 그토록 처절하게 고생하고 또 헌신했으며 또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몸이 다 망가져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제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 남은 평생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돌봐주어야겠다고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죠.